있는 아이였다. 벽 타는 아이는 스스로 모자성에 가기로 했다. 나랑 같이 벽 탈래? 최민지 작가 벽 타는 아이 중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라 여러분. 문학의 소리를 듣고 전하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저는 오다영입니다. 802회 1부는 나의 문학 연대기로 진행됩니다. 나의 문학 연대기는 작가가 직접 인생의 문학적 순간에 대해 들려주는 인생 그래프 토크 시간입니다. 문학을 축으로 한 희비의 순간들 이야기를 위해 오늘은 최민지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문장의 소리 소라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라 여러분. 저는 그림책 작가 최민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으로 모신 그림책 작가님이세요. 진짜요? 네, 그래서 양력을 먼저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림책 벽 타는 아이,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올 줄이야, 나를 봐, 코끼리 미용실, 문어 목욕탕 등을 쓰고 그리신 그림책 작가님이십니다. 또 함행순과 오수와 달팽이도 달린다 등의 동화책의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네, 작가님 잘 지내고 계셨나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사실 제가 최민지 작가님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는 친한 사이인데 이렇게 방송에서 마이크를 앞에 놓고 본 건 처음이라 그니까요. 저희 잘할 수 있겠죠? 네. 네. 웃음을 참으면서. 네. 오늘 좀 웃음기를 좀 없애보는 방식으로 해봅시다. 저희가 너무 많이 웃을 수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림책 작가님을 처음 보셨으니까 하나 궁금증을 여쭤보고 가고 싶은데요. 그 독서의 계절을 가을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책이 출판이 잘 판매가 안 되는 때가 가을이라 이렇게 정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궁금합니다. 그림책은 언제가 가장 많이 팔려요? 근데 제가 일일이 막 판매가 언제 많이 됐는지를 체크를 잘 못하는 성격이라서 언제 잘 팔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모든 책이 다 출간하고 확 팔리고 네. 서서히 줄어들지 않나요? 그렇군요. 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그 새학기가 되면 갑자기 판매고가 올라간다 이런 말인데 그림책은 또 다른 것이죠. 그러게요. 그래도 봄에 제일 잘 팔리지 않을까. 요즘은 좀 다르겠지만 네. 봄이 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민지 작가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민지 작가님을 좋아해서 그 온라인 북토크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분위기가 따뜻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도 기대해도 될까요? 다영 작가님이 너무 따뜻하셔가지고 저는 묻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최민지 작가님의 나의 문학 연대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꼭지점, 문어 목욕탕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작가님께 문학 인생 그래프에 꼭지점을 부탁드렸는데요. 책의 출간마다 점을 찍어주셨어요. 그만큼 작가님에게 있어 책을 쓰고 내는 작업이 소중하다고 여겨졌는데요. 작가님의 첫 작품 문어 목욕탕은 어떤 작품인지 직접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 문어 목욕탕은 여자 어린이가 처음으로 이제 목욕탕에 가는 상황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 아이가 여자 어린이인데 엄마가 없어서 근데 목욕탕에 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제 들어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네. 거기서 문어를 만나서 재밌게 씻고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귀엽죠. 이렇게 사실 우리가 그림책만 보고 살면 힘들고 슬플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용기를 낸 어떤 아이의 이야기잖아요. 저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는데요. 이 문어 목욕탕이 작가님께 가지는 의미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 책으로 이렇게 만들면서 저에게 재밌는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막 어린이 독자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막 엄청 깊게 생각해보고 낸 책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하게도 저의 마음에 되게 드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 독자들이 어린이가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신기했고 내 이야기의 어떤 부분이 어린이들이랑 좀 닿아 있구나. 이거를 처음 알게 된 책이어서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책이 씻는 책이어서
얼마나 좋아요. 아이들에게 씻는 것을 쉽게 물 무서워하지 않고 막 이렇게 용기 있게 쉽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첫 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어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안 무섭게 씻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작가님께서 문예창작학과를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림책 작가라는 길로 들어서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렇게 소설을 너무 좋아했었고 그리고 어릴 때도 이야기를 이렇게 지어내는 게 너무 재밌고 그게 제일 저에게 기쁨이 되는 일이어서 난 이걸 평생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학생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림책 처음 읽고 나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글로 이야기를 듣는 거에 되게 익숙해져 있었는데 그림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죠. 너무 신기하고 그쵸. 저도 문창과를 나온 입장에서 갑자기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절대 시작을 못할 것 같은데 맞아요. 좀 그림 재능이 있으셨던 걸까요? 아니요. 몸소리를 치면서 아니라고 미술도 하는데. 별로 안 좋아했고 네. 그래서 막 그림을 그려야 돼 했으면 저도 못했을 것 같은데 그림이랑 글이랑 똑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도구구나 이거를 책 읽으면서 알게 되고 나서 그냥 소설로 이야기를 쓰던 거를 그림책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그냥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막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생각이 안 들고 그림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편안하고 좀 재밌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느껴지는 게 뭐 어디에 있는 디자인 그림이나 뭐 작품에 걸려있는 그런 딱 정해진 그런 그림이 아니라 엄청 이야기를 담은 그림이라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막 뒤집어 볼 수도 있고 그런 게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얼마나 그리면서 재밌을까. 저는 글씨도 잘 못 써서 사실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악필이거든요. 잘 쓰시던데요? 이름만 우다영까지만 연습했어요. 제가 쓸 일이 많을 것 같아서 우다영까지만 연습을 했고요. 이런 부분 슬픔이 사랑스러움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지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게 민지 작가님의 힘인 것 같은데요. 문어 목욕탕도 너무 슬픈데 그 문어 목욕탕에 혼자 온 아이를 보살피는 문어 이것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그 무수한 해양 생물 중에 왜 하필 문어였을까요? 우선 다리가 많아서 되게 구석구석 잘 씻어줄 수 있고 동시에 많은 걸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 먼저 이렇게 때밀어주는 장면이 생각나서 시작한 책이었거든요. 그 빨판으로 되게 잘 밀리고 별로 안 아프게 밀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문어로 정했고 그럼 이런 얘기하면 어린이들이 그 오징어로 하지 그랬냐고 정말 합리적 반론이죠. 네. 근데 오징어는 뭔가 뾰족한 머리라서 그렇게 귀엽게 그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10개는 좀 너무 많이 그리는 8개도 힘들었어요, 그리기. 해서 문어로 정했습니다. 정말 문어밖에 답이 없었네요. 네, 맞아요. 오징어 목욕탕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그쵸. 문어 목욕탕. 이름도 문어가 예뻐요. 그쵸. 네. 오징어 목욕탕은 좀... 목욕탕 그림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목욕탕만의 분주함과 혼자 갔을 때의 쓸쓸함 같은 것도 정말 잘 표현하신 것 같은데요. 작가님 평소에 목욕탕 가시는 거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네. 그럼 사전답사전 가서 좀 보고 그리셨나요? 그때는 이제 책 만들면서는 좀 가서 보고 하고 그러려고 노력했는데 막 목욕탕을 어릴 때도 되게 어색했던 것 같아요. 가면 모르는 어른들이 말 거는 것도 좀 싫고 그래서 탕에 들어가서 조용히 상상하는 놀이 하면서 보냈던 것 같고 지금은 목욕탕보단 수영장을 좋아합니다. 그때의 그 기억으로 탕 속 문어를 떠올리셨다니. 맞아요. 그리고 그냥 물을 제가 좋아해가지고 저도 왜 첫 책이 하필 목욕탕이지?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랬는데 그냥 제가 물놀이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닐까. 되게 물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싶은 욕망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저희 구성 작가님은 힘없는 어른으로서 이 작품을 보며 나도 문어가 씻겨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좀 머리를 감겨줬으면 좋겠다. 감겨주고 말려주면 전 이 닦아주면 좋겠어요. 어머, 그러니까 자기들이 좀 귀찮아. 힘든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전 그것만 해주면 되게 힘찬 어른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떠신가요? 이 책을 통해서 작가님이 좀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으셨나요? 저는 이게 되게 깊은 검은 물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고 나왔을 때
아이가 뭔가 처음에 엄마가 없다는 그런 어떤 결핍으로 시작을 했는데 되게 깨끗하고 재밌게 씻고 나온 그런 기분이 들었으면 좋겠어서 그 어린이가 어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독자들도 읽으면서 자신의 어떤 부분이 되게 이렇게 씻겨지거나 즐거움으로 채워지는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독자들이 이제 어린 친구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저는 이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관찰한 조카나 뭐 친구 아이들을 보면 진짜 엉뚱한 생각, 그 순수한 질문 같은 걸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꼬막을 엄청 깨끗이 씻으면 하얘지잖아요. 그리고 막 오징어도 깨끗이 씻으면 하얘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질문의 유형들을 보면 걔네도 씻으면 하얀데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되게 당황스럽게 하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으실까요? 방금 해주셨던 얘기랑 좀 비슷한 결인데 먹물로 어떻게 저렇게 깨끗하게 씻어지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숨을 어떻게 쉬냐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거를 좀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요새 아이들이 냉철한지요. 되게 똑똑해가지고. 그럼 좀 동심을 깨지 않으면서 과학적인 답변을 좀 주나요? 당연하죠.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나요? 그림책 작가님. 특수 먹물로 되어 있어서 숨도 쉴 수 있고 네. 먹물로 깨끗하게 씻을 수 없다는 건 편견이다. 이런 얘기를 배워야겠습니다. 뻔뻔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질문하면 배워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꼭지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최민지 작가님과 함께 그림책에 관한 궁금증 풀어보려고 합니다. 한 권의 그림책이 완성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알고 싶은데요. 어떻게 작업이 진행이 될까요? 더미북이라고 작가가 가제본을 만들어요. 이제 페이지 순서대로 글그림이 얹혀진 책으로 만들어서 편집자님께 보여드리고 그러면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편집자 디자이너랑 같이 이제 장면을 확정지어요. 그 다음에 스케치 마감이 있고 채색 마감이 있고 지금 전 채색 마감 중이에요. 진짜 신기하네요. 이런 작업은 저희랑 좀 다르니까. 그렇죠. 그러면 초고가 나왔다기보다 펼쳐놓고 같이 회의하는 그런 과정이 들어가네요. 저도 기획 단계부터 같이 회의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제 이런 방향으로 좀 생각해보면 어떻냐 이런 의견도 주실 때도 있고 아니면 거의 그 기획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꼴로 나온 적도 있고 다 다른 것 같아요. 책마다. 근데 어쨌든 편집자와 디자이너 역할이 되게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같이 만드는 기분이에요. 저는 그림책을 만약에 수정을 해야 되면 대체 어떻게 수정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손으로 아날로그 종이 위에 그리시는지 아이패드 디지털 작업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전 대부분은 손으로 작업을 하는데 디지털로 한 책도 한 권 있고 지금은 그 라인 드로잉은 손으로 하고 그거를 스캔 받아서 채색은 아이패드로 하고 있어요. 정말 신세계네요. 뭐 계속 마음에 안 드는 그림이 있으면 계속 다시 작업하고 다시 작업을 하시나요? 그쵸? 원하는 표정이 구도가 나올 때까지. 네, 근데 저는 막 다시 그리는 걸 다들 그럴까요? 안 좋아해서. 네, 그럼요. 그래서 그냥 조금 수정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시 그리는 걸 더 선호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다 완성된 걸 보여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은 좀 다시 갔으면 좋겠다고 하시면 저는 아예 다시 그리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지워서 고치는 건 저도 상상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다면 스토리텔링 방법은 어떻게 있으실까요? 저는 첫 장면을 그릴 그림으로 같이 떠올리는데 그래서 우선은 더미로 만들 때도 있지만 이렇게 종이 구석에 책 모양을 이렇게 그려요. 그리고 그 위에 글그림으로 벽 타는 아이 최근에 나왔던 책으로도 그렇게 작업했는데 벽 타는 아이가 살았다 이 문장을 쓰고 그 아이의 얼굴을 생각해서 그렸어요. 그랬더니 다음 장면에 벽을 타면은 누가 안 좋아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면으로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를 싫어했다는 게 말이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지를 계속 연속시켜가면서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약간 분리된 게 아니라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떠오르네요. 글그림이요? 네네. 네, 맞아요. 저는 그래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닌가요? 같이 할까요? 꼬시시는 건가요? 근데 어떤 작가님은 그림으로 먼저 이미지로 쭉 떠올라서 그거를 그림으로 막 쭉 풀어내고 나서 이후에 글을 붙인다는 분도 있고 또 이야기가 먼저 떠오르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글그림이 같이 들어간 이야기로 떠오르는 것 같아요. 오, 저도 그림책을 뭐 아주 많이 봤다고는 할 수 없지만 뭔가 이 전체 글하고 그림을 같이 보듯이 항상 따라 읽었었어요. 그리고 그림 안에 들어있는 텍스트도 꽤 많아서 네. 분리가 완전히 확 되어 있는 편이 아니신 것 같고 그래서 읽을 때마다 좀 새롭게 구석구석을 읽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쵸. 그렇다면 작가님만의 그림을 완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도 같은데요. 그 작가님만의 스타일을 찾는 과정이 있으셨을까요? 스타일은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어느 순간에 독자들이 제 그림을 알아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신기했거든요. 저는 계속 바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독자들이 오히려 찾아준다고 생각을 하고 처음 쓰는 재료를 만날 때마다 새로운 스타일이 나오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최근에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마카로 본격적인 작업을 한 게 벽타는 아이가 처음이었는데 너무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재료를 만나는지도 되게 중요한데 내가 너무 그런 부분에서 소극적이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 편집자님이 저한테 좀 굵은 연필을 빌려주셨거든요. 네. 근데 제가 원래 쓰는 연필이 아니면 잘 안 쓰고 어색해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굵은 건 나랑 안 맞아라는 마음으로 낙서를 하다가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만 그리다가 결국에 원화 마감까지 그 연필로 했거든요. 아무래도 편집자님들은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지? 일을 시키는 정말 다양한 문을 알고 계셔서 옆에서 연필도 막 깎아주셨어요. 어머. 정말요? 이 정도면 어디 뭐 갇히신 건 아니죠? 갇혀 계신데 오늘 오랜만에 나오신 건 아니신 거죠? 아니에요. 네. 그럼 앞으로 좀 사용하고 싶은 재료, 아직 사용해보지 않은 재료도 있으신가요? 제가 물감은 아직도 좀 두려운데 물감을 막 써본 적이 초등학생 때 이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래도 언젠가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연필을 만나면서 세상에 굉장히 많은 연필이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좀 다양한 연필을 써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파스텔을 아직 사용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파스텔 네 써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그림을 하진 않았는데요. 미술을 하는 제 친구가 제 손을 보면서 너는 파스텔하기 좋은 손이야 이렇게 저도 말해줘서 봐주세요. 저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이렇게 동그랗지 않고 이렇게 뾰족해야 파스텔을 얇고 굵게 이렇게 만들 수 있대요. 그래서 저는 그걸 제가 뭐 그려보거나 사용해본 건 아니지만 그 말이 제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파스텔하기 좋은 손이야. 근데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쵸? 한 번도 뭐 그려보거나 한 건 아니지만 평생 난 파스텔하기 좋은 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 뭐지? 너는 연필 잡기 좋은 손이야라는 말이랑은 좀 다른 느낌으로 뭔가 파스텔하기 좋은 손은 뿌듯하고 좋은 좀. 느낌인데요. 네. 그 파스텔하기 좋은 손아이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림을 그리는 것과 이야기를 만드는 것. 민지 작가님은 한 번에 같이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조금 더 까다로운 작업은 무엇일까요? 저도 이 질문을 받고 뭔가 이걸 분리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림을 그릴 때 이야기가 안 들어가면은 그걸 그리기가 싫어요. 그래서 어떤 한 장면을 그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결국에는 그거를 그 안에 이야기를 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전 그림 그리는 게 더 어려운 것 같고 그림으로 이야기를 안 하면 그림을 안 그렸을 것 같아요. 궁금한 게 그림을 좀 그리고 나서 텍스트가 좀 이렇게 바뀌면 더 적절하겠다고 바꾸는 이런 서로 영향을 받나요? 그림을 그리고 나서요? 네, 그림을 그리고 나서 뭐 마지막 문장 어미를 바꾸면서 이게 더 적절해 이러던가 단어가 이게 더 맞다 이렇게. 그럼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그림에 들어가 있는 텍스트면 이건 이미 그림으로 말했네 하고 나중에 글을 다 빼는 경우도 있었어요. 퇴고에도 네. 영향을 주는군요. 그렇죠. 되게 복합적인 작업일 것 같고요.
그림책 작가를 꿈꾸는 분들께 민지 작가님께서 해주실 조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끄러워 계신 것 같은데 이 질문이 항상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래도 해주셔야죠. 지금 책이 몇 권이신데요? 저에게 하는 조언이라고 생각하고 좋습니다. 저는 이제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면은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느끼는 게 나에게 제일 간절한 이야기가 무엇인지 계속 탐색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림책을 만들고 싶은 분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림책은 어린이 독자가 좀 많은데 네. 내가 계속 하는 생각이 전혀 어린이들에게 좀 필요 없는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좀 그림책 긁는 건가요? 그건 아닌데 네. 근데 저는 그럼 순수하지 않으면요? 순수함이 모두에게 있지 않을까요? 네. 찾아내야 발굴해야 하는 순수함. 이게 이거를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작업하는 거는 저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쵸. 네. 왜냐면 어린이가 정말 다 다양하고 엄청 복잡하잖아요. 어린이들도 어른만큼. 근데 내가 어떤 어린이를 이렇게 생각해서 이야기를 만든다는 게 사실 불가능하고 그래서 내 안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어린이랑 닿아 있는 이야기면 그림책으로 어린이들이 많이 읽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닿을 수 있는 지점을 가진 어른들이 좀 많아야 될 텐데요. 세 번째 꼭지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독자와의 만남으로 잡아보았는데요. 작가님께서 독자분들을 만나는 일이 소중하다고 짚어주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독자와의 만남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독자의 만남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좋죠. 너무 좋고 사실은 작업하고 그런 거보다 계속 만나고 놀면 너무 작가님도 되게 많이 하셔서 그 기쁨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아요. 약간 지쳐서 좀 늘어져 있다가 네. 나가서 독자님들 보면 그쵸. 힘나지 네. 않아요. 그쵸. 저도 일단 그런 즐거움이 가장 큰 것 같고 근데 그림책은 작가의 만남 할 때 사실 막 소설을 동시에 같이 읽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독서라는 게 혼자 하는 행위잖아요. 근데 그림책은 같이 읽을 수 있는 게 너무 큰 특징이고 장점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독자들 만나면 제 책을 읽어주는데 아이들이랑 동시에 읽는데 또 아이들이 표정이 계속 변하는 게 눈앞에 보이고 독자라는 존재도 원래는 볼 수 없는 존재고 우리가 판매지수로만 해야 될 뿐인데 그 얼굴이 앞에 있고 어떤 장면에서 막 같이 웃고 질문하는 게 그 동시에 같이 읽을 수 있는 책은 그림책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네. 그런 기능으로 만들어진 그 책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소리내서 읽는 책이기도 하고 네, 뭔가 눈으로도 보고 같이. 저는 그림책 하면 뒤에 이제 뭐 어른이 이렇게 아이를 앞에 두고 그 더 앞에 책을 두고 이렇게 맞아요. 읽는 도란도란 그 모습이 떠오르는데 네. 너무 좋지 뭐예요. 그러면 사전 조사 과정에서 어린 독자분들에게 그 사인을 해주시는 작가님의 사진을 저희 작가님이 발견하셨습니다. 그 조그만 독자님과 눈을 맞추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럽다고 하셨는데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어떤 일화가 있으실까요? 어린이 독자들 만나면 항상 한 명씩 남는 것 같아요. 되게 특이한 질문했던 어린이가 남거나 아니면 막 어떤 장면에서 막 웃었던 어린이가 남거나 되게 오랫동안 남는 어린이는 저한테 그 독후감을 이렇게 반 전체 아이들한테 포스트잇에 받아온 어린이가 있었어요. 그것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또 어떤 어린이가 진짜 진실된 표정으로 작가님 보고 싶어서 밤을 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충격이기도 하고 왜 밤까지 샜어? 이러면서도 너무 기분이 좋기도 하고 또 어떤 어린이한테는 작가라는 존재를 만나는 게 처음 있는 일이니까 이렇게 되게 특별하게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내가 더 잘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의외로 저희가 조금 까먹고 있는데 작가라는 존재가 좀 환상이 있는 것 같아요. 환상을 깨면 안 되겠다. 네네. 이 생각 좀 많이 해요. 그런 책임을 좀 져야 한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쵸. 저도 그런 책임감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가끔 뭔가 의식하지 않고 그냥 저의 모습에서 아이들이 실망할까 봐 그건 걱정되기도 해요. 나 자신 좀 그냥 잘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잘 살아야 되겠다. 그림책 작가시니까.
사실 그 내가 이 책을 쓰면서 그래도 예측하면서 쓴 건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 애들이 엄청 웃겠다 막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의외의 장면에서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런 페이지가 있을까요? 저 항상 그래요. 항상 못 난 맞추나요? 항상 못 맞추는구나. 이게 왜 웃기지? 이러기도 하고 어떤 장면에서 웃을까봐 좀 천천히 넘겼는데 안 웃어서 빨리 넘어가고. 정말 알 수 없는 있어요. 독자님들의 마음이. 그리고 또 되게 의외인 거는 이거는 아이들까지는 모르고 넘길 수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넣은 장면도 있거든요. 저에겐 필요해서. 근데 그거를 더 깊게 이해해주는 어린이들을 만날 때 내가 내 독자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그런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거의 이런 책이 인생의 첫 독서들일 수 있잖아요. 맞아요. 텍스트, 이 그림과 글로 만나는 첫 감정. 맞아요. 이 그림책일 수 있어서 그래도 어린 독자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특별히 신경을 쓰시는 부분은 있을까요? 어린이 독자를 만날 때요? 아니면 책을 만들 때요? 그 책을 만들 때요. 책을 만들 때 어린이들한테 재밌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항상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좀 잔잔한 그런 이야기라도 그 안에 어떤 요소가 어린이들이 재밌어 할까 이거를 한 번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재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아이들이니까요, 더욱이. 그래서 사실 벽타는 아이를 지금 제 앞에 두고 있는데요. 전 이게 너무 재밌고 사실 작가님, 저희 문은강 작가님이 대본을 쓰시면서 조카에게 이거를 읽어줬는데 조카가 막 도파민이 폭발을 했다. 조카가 근데 1살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영특한 만일세 네. 조카. 네네. 만일세. 네, 너무나 막 벽타는 아이를 보며 그럴 것 같아요. 실컷 하자 그럴 때 얼마나 도파민이. 제 조카도 지금 3살이 안 됐는데 벽 타는 아이 읽고 모자성에 가겠다고 매일 밤 얘기한대요. 그래서 그 아빠가 되게 힘들어한다고. 저도 그런 되게 걱정을 좀 신기했어요. 했어요. 실제로 아이들 바로 실현하고 싶을 것 같은데 그쵸. 벽을 좀 타보고 싶어 할 거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 벽 타려고 올라가려고 하는 걸 실제로 봐서 되게 이게 진짜 어린이들은 실제로 믿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벽 좀 타면 탈 수 어때요? 없으니까 다행히 위험하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이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었던 게요. 그 균형을 맞추는 방식도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요. 작가님께서 다루는 문제가 마냥 가볍지만은 않잖아요. 그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이미지, 이것을 만나게 될 독자 사이에서 민진니 작가님이 균형을 잡는 방식에 관해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이제 이야기를 뽑아낼 때는 별로 아무 눈치도 안 보고 아무 검열 없이 쭉 풀어내서 쓰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편집자님께 보내기 전에 독자의 눈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그랬을 때 이게 다 이해가 한 번에 되는지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토하는 건 그 이후에 계속 하는 것 같고 또 어린이들이 어떻게 읽을지는 사실 저희가 모르니까 저는 동생에게 한번 보여주고 근데 동생도 성인이죠. 저보다 문해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 동생이 읽고 나서 이 부분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제가 문장을 살짝 비틀면 그거를 좀 헷갈려하는 동생이 한 명 있어서 그 친구의 도움을 가끔 받고 있습니다. 좋은 척도를 얻으셨네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동생분이 어른이시잖아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 어린이 독자와 어른 독자 양쪽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른 독자가 그 느끼는 서로 다른 지점도 있을 것 같은데 두 독자군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선호하는 이야기가 좀 다르다고 느꼈는데 제가 딱 구분해서 생각한 적은 없지만 어른들은 문어가 예를 들면 씩 웃었을 때 그거에 막 깔깔거리고 웃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어린이들은 그런 어떤 자기들만의 포인트가 딱 건드려지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꽂히면 계속 여기만 읽어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 되게 엄청 작은 인물까지 읽어내는 게 전 어린이 독자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물고기가 죽냐 안 죽냐를 끝까지 그걸 궁금해하면서 주 서사를 놓치더라도
그 서브 텍스트에 되게 주목하는 어린이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같다고 생각하나 봐요. 되게 작은 인물들이. 그래서 작가로서 그런 부분을 되게 신경 써야 되는구나를 그때 배웠던 것 같고, 물론 우리 어른들도 그림을 읽으려고 계속 훈련하고, 저는 특히 그림책을 만들고 있는 입장이니까 저도 그림책을 읽을 때 그림을 더 구석구석 읽어야지 의식적으로 하는데, 어린이들은 어른보다 오히려 그림 읽기에 더 익숙하다고 저는 느꼈어요. 유연하네요. 아직 뭔가 네. 읽기의 틀을 이렇게 정확히 체계적으로 다진 게 아니니까 훨씬. 우리는 글 텍스트가 훨씬 익숙해져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어린이들은 글자를 배운 지가 사실 우리보다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리고 약간 지방 방송을 많이 해주신다고 해야 될까요? 구석구석 다른 서브 텍스트를 만들 수 있는, 저쪽에선 딴짓하고 있고, 그래서 중요 메인 서사 맞아요, 짐지한데 저쪽에서 온갖 다른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읽을 때마다 새로울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아이들은 얼마나 산만하겠어요. 얘는 뭐야? 얘는 왜 이러고 있어?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린이들이랑 같이 읽을 때, 이제 1대1로 같이 읽을 때는 조카 읽어주거나, 아이들이 읽고 싶은 방식으로 읽어주는 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물론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것도 저는 되게 재밌는 독서인 것 같아요. 제가 이 그림책 작가님을 모시면서 어릴 때 나 좀 부모님이 책을 많이 읽어주셨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되게 딴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그래서 사파가 들어가면 이제 글은 끝났는데, 사파의 이 부분은 약간 여기에 이 사람이 말한 감정하고 좀 다르니까 얘는 기쁜 것 같은데? 뭐 이런 계속 말을 하면 엄마나 아빠가 새로 지어내 줬던 것 같거든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매번 저는 똑같은 거를 너무 많이 읽어달라고 해서 엄마가 너무 피곤했대요. 근데 지금도 저는 같은 이야기 계속 읽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림책이 딱 적합한 책이지 않을까. 읽을 때마다 새로우니까. 그렇죠. 네. 저희 마지막 키워드 벽 타는 아이 드디어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많이 했죠, 저희. 아니요? 너무나 아니에요. 적절해요. 벽 타는 아이. 작가님께서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벽타는 아이는 제가 제일 최근에 낸 책이라서 더 애정이 있는 그림책이고요. 벽타는 아이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보통 마을에 사는 아이인데 벽을 탑니다. 그래서 온갖 어른들이 이 아이가 벽을 타지 못하게 하지만 아이는 결국에 나는 벽 타는 아이예요 라는 말을 하고, 자기는 이제 벽 타는 걸 좋아한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이야기하고 벽을 타러 가는 그런 멋있는 아이입니다. 여기서 이 벽타는 증상을 줄여서 그 타벽? 벽타라고 하잖아요. 벽타라고 어른들이 거기에 서브 텍스트에 이렇게 들어가 벽타 그만 뭐 이렇게 하나요? 뭐였죠? 까먹으셨나요?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작가님. 벽타가 뭐지? 그게 너무 귀여워서 타벽 그만 막 이러잖아요. 타벽 그만 좀 몰라요, 어떡해? 작가님이 쓰셨어요. 이거 왜냐면 너무 귀엽기 때문에 보여드려야 돼. 아, 거꾸로 말하는 장면에서. 그러면 나는 벽 타는 아이인데 그냥 타벽 이렇게 읽은 거예요? 그런가 봐요. 이게 이 사람이 주문해오듯이 거꾸로 말하는. 아니, 저는 이제 이것을 이렇게도 읽어보고 저렇게도 읽어보는데 너무 이 아이가 귀여운 거예요. 뭔가 튼튼하다고 해야 될까요? 어른들이 걱정을 하는데 벽 타면 이상한 아이가 되니까 보통 아이로 만들려고 막 이걸 좀 고쳐보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얘는 벽 타는 아이라서 모자성에 이렇게 가야 된다, 뭔가 회복을 해야 된다 이랬을 때, 그러면 가기 전에 벽을 실컷 타자면 막 실컷 타잖아요. 민지 작가님이 좀 그렇게, 그러면 이왕 이런 거 실컷 벽 타야지 하는 성격이신가요? 그러지 못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욕망 분출. 네. 창작은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러면 짧지만 강하고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제목 그대로 벽 타는 아이가 등장하는데, 이 캐릭터를 구축하시면서 가장 염두에 둔 부분은 무엇일까요? 저는 제가 만들면서는 스스로 그렇게 느꼈는데, 뭔가 이 벽타나이 책만이 주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원래 소설로 썼었던 이야기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제목이 벽타는 몇십 년 아이였어요. 전에 이야기인 거네요. 근데 그게 그 파일이 다 날아가서, 근데 오랫동안 뭔가 이런 이미지를 계속 떠올리고 있었고, 제가 그림책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언젠가 그때 이야기를 다시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첫 장면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뒤에가 쭉 새로운 이야기로 풀려서 시작을 하게 된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어떤 분위기가 다 담겼으면 좋겠다. 좀 낯설고 이 세상 어딘가 있을 것 같지만 지금 가까이에 있는 마을은 아닌 그런 곳을 좀 떠올리면서 만들었던 것 같고 또 좀 시원한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맞아요. 네. 그렇다면 이 벽 타는 아이 중 작가님이 이 장면은 매우 신경 썼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아이가 이제 벽을 타러 창문 밖으로 딱 나가는 장면 있잖아요. 네. 그 장면에서 확 이렇게 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독자들이 같이 해방감이 들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제가 직접 그 동작을 취해보고 사진 찍어서 그걸 그려보기도 하고 그리고 다 같이 이제 벽 타고 올라가는 장면에서도 그런 감정이 많이 느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포즈를 사진을 찍어서 그리신다는 게 상상이 좀 되는데 그러면 조금 더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동작이 좀 잘 드러날까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어떤 동작을 바로바로 그리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저는 사진을 찍어서 그걸 따라 그리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작업 방식의 비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머리카락의 그 형태도 굉장히 인상 깊거든요. 그 표현의 방식이 머리카락 표현에 좀 신경을 쓰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그 벽을 타고 있으면 머리가 밑으로 다 쏠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서 처음에는 머리숱 되게 많게 그렸다가 그냥 선으로만 표현되는 게 더 이렇게 강조하게 되는 것 같고 그게 재밌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아까 문어 목욕탕 때 저는 머리 감겨주고 말려줬으면 좋겠다 이 말 했는데 제가 벽을 타면 정말 무슨 너무 멋있을 이 것 정도 네, 그죠? 사실 저는 이걸 처음에 읽었을 때 제 동생이 어릴 때 실제로 벽을 탔어요. 어떻게 해요?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힘이 잡고? 좋고 아이들이 되게 암벽등반하기에 좋다고 하잖아요. 무게가 가벼운데 근육은 좀 있고 그래서 실제로 뭐 TV나 뭐 가전제품을 밟고 뭐 툭툭툭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저희 집에 걱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정말 실화판인 거죠. 어머. 사진도 많이 남아있어요. 저 꼭대기 어디 고양이처럼 올라가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사실 엄청난 능력이기도 하고 벽 타는 아이만 있는 게 아니라 온갖 그 기행이라고 느껴지는 능력을 가진 아이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작가님이 어릴 때 가지셨던 어떤 특별한 능력, 벽 타는 어른들은 뭐야 기행 이럴 만한 게 있었을까요? 막 기행을 하지도 않는데 근데 저는 계속 속으로 전 모든 어린이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뭔가 어딘가 이상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놀 때도 나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나 그래서 나만 이런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좀 혼자 이렇게 쓰고 그리는 게 더 재밌는데 그거 자체가 좀 스스로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가득한 그런 마을에서 혼자 이상하면 되게 쓸쓸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모자성의 상징도 궁금합니다. 이상한 아이들이 향하게 되는 곳인데요. 어째서 모자성일까요? 이거를 되게 많이 질문을 받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머리 위에 쓰는 게 모자잖아요. 네. 그래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보여줄 때 보통 말이기도 하고 모든 어른들이 모자를 쓰고 있으면 그거 자체가 좀 위압감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모자를 다 쓰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렸고 성도 그냥 원래는 성이었는데 이름이 붙으면은 딱 모자성이란 이름이 각인되는 게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보통 말 이렇게 한가운데 이렇게 모자성이 있으면 어린이들이 거기에 다 이렇게 벽 타는 아이들 다 가두는 그런 곳으로 좀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꾸 이제 모자성으로 가겠다며 근데 갇히는 건데 그런 생각은 못하고 아이들은 그 벽을 타러 간다는 뜻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랬군요. 사실 뭐 여기에 또 그림 안에 재미있는 텍스트들을 읽는 그런 독법이 재밌다고 하였는데 그
뭐 아이가 벽을 타는 증상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뭐 벽을 허물면 된다 이런 말도 적혀 있고 그러잖아요. 되게 꼼꼼하게 읽어주셨네요. 재밌어요. 이 어른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나 하면 온갖 주문도 외잖아요. 아이를 고쳐주기 맞아요. 위해서. 근데 이 벽이 참 아이들이 벽 없이 다 똑같아지면 무슨 재미이며 무슨 세상일까요? 그래서 저는 아주 재미있게 읽었고요. 문학연대기의 이제 마지막 질문 이렇게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린 시절에 자신에게 딱 하나의 책을 선물한다면 그 본인의 작품 중 어떤 작품을 선물하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이 되게 설레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읽었으면 너무 좋았겠다. 저는 어릴 때는 작가님은 그림책 많이 읽으셨어요? 근데 또 조금 자라고 나서 읽은 책들은 기억에 남는데 아기 때 읽은 책들은 막 희미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읽었는데 막 제목 이렇게 기억하지 않고 그 똥 나오는 할아버지 이야기 이런 식으로 기억하잖아요. 저는 되게 명확히 기억나는 책도 있긴 네. 한데 그거를 그래서 성인에서 찾아봤거든요. 네. 아비까비 꼬비까비 아세요? 내용 들으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도깨비들을 마주쳐서 네. 그 도깨비들을 따라서 도깨비 마을로 가요. 네. 근데 종이 한 장에 이렇게 막 펼치면 나오는 그런 큰 종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막 도깨비 월드가 펼쳐지는데 그게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나서 그걸 절판된 책을 구해서 어떻게 다시 봤는데 이래서 좋아했구나 싶은 것도 있고 지금의 취향이랑 다른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동생도 그 책이 제일 좋았다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 공유했을 테니까요. 네. 저는 그 피카소 동화나라 그림책 말고는 읽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지금 나와 있는 그림책을 어릴 때 읽었으면 나는 훌륭하게 잘했을 더 훌륭했을 텐데 질문에 답을 못했다. 네, 내 작품, 작가님의 내 작품 중에요. 저는 벽 네. 타는 아이를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생각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스스로를 좀 내가 좀 어딘가 이상한 어린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걸 읽었을 때 되게 자존감이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돌아가서 제가 어렸을 때 저의 작품 중에 주자면 뭐가 있나 떠올려봤거든요. 네. 좀 안 될 것 같긴 한 거예요. 그래서 왜요, 앞으로 그거? 좀 써볼까 해요. 어린 나이에게 돌아갔을 때 좀 먼저 읽히고 싶은 소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전 다영 작가님 거 다 읽어주고 싶은데. 세상에. 제 어린 시절에. 역시 이렇게 멋진 분들만 그림책을 그릴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떨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네요. 그래요? 아쉽지만 그 앞으로의 계획을 좀 여쭤보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으로 계획은 어떠세요? 그 아까 마감하셨다는 작품 네. 준비 중이신가요? 지금 일주일 뒤가 채색 마감이라서 막 급하게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게 작업하고 있어서 저희 미팅 할 때마다 편집자 디자이너한테 책 빨리 내고 싶다고 너무 다 재밌을 것 같다고 이거 이렇게 빨리 책을 내고 싶어요. 의도치 지금 마음은. 않게 저희 소라님들께 그 홍보가 제목은 정해졌을까요? 네. 들려주실 수 있나요? 오모리가 아무리라는 그림책이고 오모리가 네. 네. 재밌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꼭지점을 다 출간으로 잡은 게 거의 매년 책을 내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새로운 이야기로 계속 독자를 만나는 게 저한테 제일 즐거운 일인 것 같아서 앞으로의 계획도 꾸준히 작업하고 출간하는 게 계획입니다. 앞으로 꼭지점 10개, 20개 나오길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희 소감 한번 듣고 마무리해볼까요? 오늘 이렇게 이런 방송 스튜디오에 나와서 얘기를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문장의 소리 그 대학생 때도 들었다고 아까 했잖아요. 그래서 되게 막 소설가들 이야기 들으면서 막 꿈을 키웠던 기억이 나는데 그림책으로는 처음 초청해 주셨다고 해서 또 영광이고 여기 있는 게 지금 되게 신기해요. 그리고 다영 작가님이랑 같이 제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저한테 더 의미 있고 또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너무 친한 작가님이 나오셔가지고 지금 오늘 이 방송을 잘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밖에서는 괜찮다고 해주고 계시네요. 저희 좀 사담처럼 했는데 소라님들은 이해해 주실 거라 믿으며 그냥 특별한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802회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곳곳에 가닿을 문학의 소리를 상상하며 마칩니다. 저는 오다영이었습니다. 나무 향기가 좋아서 오늘도 연필을 들어서 사각대는 소리 귀 기울이다 반가운 소식에 고개 들면 문학 라디오 문장의 소리